몇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최근에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는 주차별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다양한, 9월 초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기사들을 좀 취합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년들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요하게 했던 것들은 사실 이 100대 기업에게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라는 어떤 그 요청을 했죠. 뭐 요청인지 요구인지 모를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삼성이 속보로 내놓은 것들이 향후 5년간 6만 명을 채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대기업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채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게 순고용이 6만 명이 늘어난다라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고용을 6만 명이 늘어난다라는 걸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어떤 식으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채용 계획이 사실 청년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청년 행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뭔가 숫자적으로 보도자료로 내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이날 가운데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청년들이 어렵다. 그래서 청년 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실은 뭐 여러 일반적인 되게 그 진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을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청년 세대에서 긍정 비율, 지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 포퓰리즘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요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사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노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는 특권 조직이다라는 내용들이고 민노총 산하에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귀족 노조라고 말을 하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노조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자는 약자라는 프레이밍의 뒤에 숨어서 어떤 이렇게 계속 노조를 위한 나라, 노동자를 위한 나라들을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조직률은 13%에서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면 이 노조의 수혜를 보는 조직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뭐 아니면 중공공기관 이런 곳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87%에 해당하는 여러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노조가 조직되지 않는 지역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룹들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다루어야 하지 않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기사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특권 노조 세력의 요구들을 100% 수용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노란봉투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없고, 오히려 주 4.5일제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년을 늘리고 채용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아까랑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청년 콘서트에서 말을 했던 것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동경직성과 노동조합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노동경직성이 생긴 이유는 사실 강력한 노조의 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서는 아, 너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니까 대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해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로는 노동경직성 우리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 공항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딱 사람들이 가장 몰리게 되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그다음에 뭐 21일 평균 20만 명의 인파가 몰아치는 인천공항에서 파업을 한다. 그다음에 이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결국 그 연휴 때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어, 네, 이 연휴 때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사실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뭔가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들이 실제 노동자가 투입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또 파업을 하는 이것은 사실 노란봉투법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파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 더 피부에 맞닿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로감독관을 1,300명을 증원해서 총 이제 2,000명의 근로감독관을 두겠다. 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의 7.7배에 달하는 인력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필요하냐라는 건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그저 늘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작은 어떤 이슈들까지 트집을 잡아서 기업 경영이나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훨씬 더 커지겠죠. 뭐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증언을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없이 무작정 늘리기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들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이 우리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렸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규였다. 그러니까 근로감독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사실은 뭔가 정부 조직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개편되고 있고 여러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의사결정에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늘려놓고 거기서 생기면 또 해결해 보겠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면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어준이 이제 금감원이 이제 두 개 조직으로 쪼개져서 조직이 개편되죠. 그러면 기존에 금감원에 일하는 직원들은 시중에 어떤 투자은행이나 여러 그 증권사나 아니면 그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 대신에 어떤 금감원 조직, 그다음 국책은행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이 3년 이상 금융업계로 취업 제한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비리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감원 조직이 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들이 굉장히 큰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업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김어준이 불만이면 퇴사해라 라는 엄청 뭐라 그래야 되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치적 희생양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 대상이 설령 누구이냐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그룹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감원이지만 다음은 또 다른 조직일 거고, 뭐 검찰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다음 타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노조와 어떤 기아차 노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아차 노조는 9월 19일부로 노조 파업에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서 쟁의에 돌입했고,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주 4일 도입, 그다음 만 64세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해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달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노조는 타결을 했죠. 그래서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 네. 그다음에 플러스 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 계속해서 매년 이어왔던 일이지만 내년에도 동일하게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 1조를 투자를 했고 올해 연말 빠르면 올해 연말 뭐 늦으면 내년부터 이제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할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노조에 고통받았던 대기업이 현대차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휴머노이드나 이런 니즈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잘 정리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가시면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 회사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현대차가 이제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미국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노조가 이미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내 공장 노조가.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한받을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각계각층에서 문제의 목소리를 내니 그때 국무총리가 말을 했었을 거예요. 법을 시행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저게 네, 저런 멘트를 했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일한 처사인 거죠. 뭐, 어떻게 한 나라를 운영하는 그 정부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 의문이 듭니다. 네. 무슨 동네 반장, 학교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부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가 이제 파업의 결의 도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아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완성차 성장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라는 부분. 현대차는 뭐 파업에 타결했고, 그다음 기아차도 사실상 파업에 타결을 하겠죠. 결국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장 라인이 멈추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한 라인이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생산 라인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제조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에 노조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말했듯이 노동쟁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쟁의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 노란공투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노조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무조건 있다라는 부분이고 2026년 3월 10일이 되면 우리는 이 노란봉투법의 진짜 맨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저희가 정부 주도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화의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나 여러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화에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모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벤처업계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경 예산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모델, 공산당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은 사실상 이미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 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들은 공대에서 각자 기술 혁신들이나 어떤 산업의 혁신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열매들이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은 어떤 품질로 인식을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 앞서 있다. 특히 그 저희 그 CCTV 이런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사실 쫓아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뭐 이런 파운드리나 여러 그 핵심 기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반도체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거나 압도당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사실 경각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중국산이라는 그 키워드 아래에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요렇게 간단하게 제가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주요 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